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을 돕는 이른바 과학한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독고석 교수 모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조 어마어마한 돈이 아프리카 원조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잘것없는 기술이지만 스스로 자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현지에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독고석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성씨가 굉장히 희귀한데 한국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글쎄 그 예전에 성씨 백가구 조사할 때 네. 거기 뒤에서부터 몇 번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게 아직도 많이 있지는 않고 저희가 그 예전에 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북쪽에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 본도 사실은 그 신의주 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북에는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경 없는 그 과학기술자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는 2009년도에 그 해외 기술봉사 또 교육봉사를 하시던 분들이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직을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2009년도에 연구회로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요? 연구회로.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 연구회로 시작했고요. 2011년에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으로 돼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보통 이제 국경 없는으로 이렇게 형용사가 되는 단체가 외국에서 많이 시작했는데 그럼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는 한국에서 시작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실은 미국에서 2003년도에 Engineers Without Borders라고 콜로라도 대학에 있는 교수가 맨 처음에 그 미국에 있는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를 만들어서요. 그것이 이제 전미 조직으로 확산되고 그다음에 세계 조직까지도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단체들도 있고요. 국내에서는 국경 없는 교육가회라는 단체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 단체는 사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름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로 이름을 국경 없는 의사회나 국경 없는 기자회나 뭐 이런 인터내셔널한 그런 기구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만드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국경 없는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을까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부분의 그 관련되신 분들이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는 분쟁 지역, 남수단 같은 지역에서 가셔갖고 기술 봉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의미를 좀 부각시키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로 하게 됐습니다. 예,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의 가장 키포인트가 적정 기술으로 나와 있는데 적정 기술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적정 기술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제 인도에서 간디가 19세기 초에 영국으로부터의 어떤 독립을 하기 위한 자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그 운동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비록 보잘것없는 기술이지만 스스로 자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들, 소위 말해서 지속 가능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의 개념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미국이라든가 호주 같은 데서도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 대도시의 인프라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보급형 또는 분산형 시스템, 분산형 기술로서 공급을 하면서 스스로 지역사회가 운영되게 하는 그러한 실용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어떻게 뭐 대표적으로 적정 기술하면 얘기되고 있는 것이 라이프 스트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트로 같은 경우는 간단한 빨대형의 정수기인데요. 이것은 아프리카 지역에다가
오염된 물에다가 이렇게 넣고 빨면은 바로 정수가 돼서 안전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라이프 스트로와 또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이제 큰 저수지가 없을 때에는 소규모의 이렇게 비닐을 밑에 깔고 물을 저수하는 워터팬과 같은 네. 간이형 그 저수지 같은 것도 적정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현지 사정에 적합하고 또 현재 능력에 딱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기술로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언제부터 이런 것을 구성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2009년도에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 선진국을 개발도상국에 가 보니까 선진국에서 원조 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약 여태까지 1조 달러의 어마어마한 돈이 아프리카 원조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지금도 여러 가지 빈곤과 분쟁 문제로 인해서 그런 어떤 그 이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 위생 문제도 식수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1년에 약 150만 명의 아이들이 이러한 수인성 관련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저희들이 보고 야,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들어가 보니까 아니 원조 기술들은 대규모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그 UNDP의 보고서에 의하면 60%가 다 멈춰 있습니다. 조작할 줄도 모르고. 조작할 줄도 모르고 네. 또 운영 뭐 부품이 고장 나면 그때부터 대규모 시설이 멈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야,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현지에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네. 해서 그 지역 주민, 소위 마을 개선 사업으로서 필요한 예를 들어 솔라셀 같은 것들이 요즘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솔라셀을 연결해 갖고 거기서는 동력으로 우물물을 퍼서 올린다든가 뭐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좀 같이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도 되는 거군요. 네. 최근에 캄보디아도 갔다 오셨죠, 식수 때문에. 맞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거기는? 캄보디아 식수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요. 그 우리가 메콩벨트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미얀마라든가 베트남, 라오스 이쪽 지역은 대부분이 지표수가 오염이 돼 있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물을 많이 파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TV에서도 몇 년 전에 우물 파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네. 근데 사실은 저희 전문가의 입장으로서는 파준 우물들이 사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물을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저희 사업자에 보면 10m마다 캐나다, 미국, 심지어 중국에서도요. 네. 우물을 다 파주고 자기네 그 도네이션 마크를 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걸 못 쓰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지하수가 다 오염됐어요. 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지하수를 동남아에서는 어떻게 쓰고 대부분 지하수를 많이 쓰고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네. 건기 시에는 지하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하수는 화장실하고 엮여 있는데요. 동남아의 문제는 화장실이 이게 땅을 파가지고 화장실을 만들고 이렇게 물을 한 바가지 부어서 그걸 다 침투를 시켜서 네. 지하로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모든 도시, 지역, 지방 다 그렇습니다. 따로 정화조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정화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하수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펌프를 해서 뭐 월드비전 네. 뭐 이런 데서 다 만들어준 펌프물을 분석해 보면 네. 수질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우물 그만 파주고 먹는 물을 좀 달라라는 세상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제 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개도국의 문제가 물 문제가 많고 에너지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좀 기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모아보자. 특히 이제 캄보디아는 비소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네. 비소는 피부암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20%가 비소에 걸려 있고 피부암에 걸려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좀 기술적인 전문적인 그러한 집단이 들어가서 이런 걸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적정 기술을 보급하는 데는 문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적정 기술을 우리가 그냥 단순한 것만 보급해 준다라고 간단히 생각하기 쉽지만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아프리카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쪽에 수자원이 없어서 우물을 파줬는데 네. 1년 후에 가보니까 그 부족이 다 어떻게 보면 뭐 죽임을 당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런 걸 봤더니 네. 이 물이 없는 부족들은 약소 부족들이거든요. 네. 그러한 부족인데 이제 옆에 있는 큰 부족들이 우물이 생기니까 네. 그 우물에 이제 수리권 다툼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을 침범해서 그들을 이제 그 땅을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강제 합병시킨 거죠. 이제 이러한 일이 생기면서 그 부족들이 죽거나 네. 또 희생당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히 어떤 저희들이 물로 접근할 때는 이것이 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경제적 수준 이런 것들을 깊이 분석을 하고 접근해야지. 정치적 갈등까지 고려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그 우물의 싸움은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부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수리권 또 문화적인 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기술 개발을 해줘야지 단순히 이것들을 전수해 줬다고 막연히 그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행복하리라고는 생각하면 안 되고요. 현지 전문가가 반드시 그러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기술 전문가가 같이 붙어서 또한 교육가가 붙어갖고 교육적으로 그것을 교육시켜야지만 지속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지속적인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적정 기술을 유지하려면은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럼 과학기술회에서 사람도 파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사업으로서 4명의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적정 기술의 성패는 현지에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저희들이 이번에 파견돼 갖고 가신 4분 중에는 우리나라의 그 소위 이 물 분야를 만드시고 또 발전시켜 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지켜보신 그런 세계적인 물 전문가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하신 최유서 교수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에콰도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이러한 물 정화 사업, 또 식수 사업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열심히 그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저희랑 같이. 네. 캄보디아 이른바 메콩강 벨트 외에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차원이 틀립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라든가 메콩벨트는 물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오염이 됐다는 문제고요. 아프리카의 문제는 물 수자원 자체가 부족합니다. 물 자체가 부족하군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찾는 작업들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우물을 파줘야 됩니다. 근데 우물을 파주는데도 역시 또 수질의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불소하고 그다음에 경도, 센 물이라 그러죠. 우리가 우물물을 파면 비누가 안 풀어지는데 이런 센 물의 문제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어떻게 하면 그 재료들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고가의 선진 기술이 적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지형 기술로서 뭐 거기에 있는 지하자원, 광물을 이용한 그러한 산화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적용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죠. 도쿄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물은 정말 우리는 운이 좋은 축인가요? 그럼? 우리나라는 너무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나라죠. 이게 우리나라는 산 좋고 물 좋거든요. 물 좋고 산 좋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있으면요, 거기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 과정에서 다 자연 정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물은 너무 깨끗한 물입니다. 뭐 유럽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유럽에 있는 물은요, 정말 이 산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해서 자정 능력이 부족해서 수질 오염이 심각한 상태죠. 자, 적정 기술 이 물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적정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에너지 기술이 그다음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보건 위생 기술, 또 식량 자원 기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은데 저희 단체에서 파견해 주신 분이 가 계신 곳은요. 이 로커스트 빈이라고 해서 이렇게 콩인데 좀 기다란 그러한 그 식량 자원들이 막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에디오피아에 있는데 에디오피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에
것들에 대해서는 귀중함 또 어떻게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이 다 가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소위 말해서 기름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산업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수해주고 있죠. 그 외에도 솔라셀을 그 네팔의 그 산악 지역에 공급해주거나 그래서 이제 전기를 마을에 들어오게 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고 교수님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돌아다니 보시니까 어느 나라가 가장 심각합니까? 이런 적정 기술이 가장 필요하고. 네, 물론 이제 제어는 다 필요하죠. 개발도상국은 다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접근할 때 그들의 문화와 그다음에 경제적 수준을 같이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가갖고서는 어떤 기술들을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 전수해 주면요. 그 다음에 가서 모래 필터 정수기 같은 건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왜 안 쓰냐 그러면 아니 이쪽은 혈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 친인척이 왔다가 야 너희들 왜 이런 걸 쓰느냐 우리는 이런 거 쓰지도 않았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왜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쓰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게 지역 개발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 사람들을 교육시키고요.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쓴다는 공동체의식 속에서 지역이 발전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새마을 운동이 이 해외 어떤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주는 어떤 모델로 점차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실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을 개선 사업이라든가 또는 마을 상수도 개선 사업, 마을 환경 개선 사업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것은 좀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 이제 덕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선진국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적정 기술 분야는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 해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다른 나라도 미국에서 엔지니어스 위다웃 보더즈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했는데요. 그쪽도 기술적인 거라든가 재정적인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활동을 할 때 결국은 거기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며 이것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모델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그 GR8라고 하는데도 이러한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캄보디아에도 지금 아프리카의 가나에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모델들을 같이 적용시키려고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떻게 그게 비즈니스 가능할까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원조 자금들이 들어가는데요. 원조 자금들은 대부분 지원을 해주고 그냥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현지인들이 그 불과 짧은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서는 운영하고 운영이 성공하면은 뭐 성공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어린아이한테 컴퓨터를 갖다 주고 이걸 배워갖고 네가 프로그램을 만들라라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이 돼야 되고 거기에 걔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그 매출 구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같이 기술들과 함께 이러한 매출 구조와 그런 것들을 같이 알려주고 있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 해외 이런 어떻게 보면 참으로 숭고하고 보람 있는 일일 텐데 뛰어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네, 그 제가 2006년도에 제 친구가 이제 몽골에 있는데 몽골에 이제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몽골 국제대학을 설립을 해서 한번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봉사하는 차원에서 갔는데 그쪽에 가르치다가 고비 사막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고비 사막을 가보니까 정말 이쪽은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먹는 물을 정화시켜주는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그 마을 개선 사업으로 좀 만들자라고 해서 그쪽에 보건국하고 WHO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그 비소가 나옵니다, 아무래. 그래서 이제 비소는 그 여러 가지 사약으로 예전부터 써왔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먹는 물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저감시켜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고비 사막 지역을 이렇게 개선해주면서 이거를 좀 보급하기 위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러한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거기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모든 일이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또 감동도 느꼈을 텐데 어떤 경우가 가장 보람 있고 또 재미있었습니까? 저 필리핀의 그 민다나오 섬에 저희가
그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네. 식수 시설을 설치해 줬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쪽 지역도 지하수를 쓰는데 지하수 쓰려면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필리핀은 전기값이 우리나라의 5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들에 대해서 동력을 못 쓰고 수녀님들이 이것을 물을 좀 써야 되는데 이 물을 못 써서 안타까워해서 저희들이 가서 빗물을 받아갖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해주고 그 아이들이 씻지 못하고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씻게 되고 네. 또 뭐 식수로도 사용을 하게 되고 더더욱 거기다가 저희가 만든 소독 장치를 설치해줘서 안전한 물을 공급하게 돼서 수녀님들이 되게 즐거워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벌이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가 원래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계획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지금 캄보디아에 이제 네. 그 센터를 만들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4년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적정기술 그 해외 센터로선 첫 1호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적정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기대도 많이 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도 이것이 분명히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확산시키고 보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집단이 더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현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또 NGO 그룹도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물론 여러 펀드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파급 효과를 이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이제 펀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적정 기술을 전파하려면은 자금이 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그게 가장 심각할 것 같은데. 네, 그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건데 처음 초기 투자비가 좀 필요합니다. 어제 그 기사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우리나라 ODA 자금이 최근 5년 동안에 증가율이 세계 최고로 높았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은 그 ODA 자금이 일부 저희들이 이 적정 기술 부분에 초기 투자로서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그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는 ODA로 쓰고 나중에 매출 구조를 확보한 다음에는 스스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형태로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코이카라든가 또 코트라 이런 주가도 지금 같이 해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는 코트라가 같이 저희와 같이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아주 참 훌륭한 사업에 좀 참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이 해외 개발 사업, 해외 협력 사업 이러한 쪽에는 코이카가 대표적인 어떤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코이카에서는 매년 월드 프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 또는 은퇴 기술자들 이러한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외에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회가 이제 공고가 나갔을 때 참여하시게 되면 대부분 또 그러한 기술들이 적정 기술과 연계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코이카 또 요즘은 코트라에서도 네. 이러한 개발 협력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트라에서도 영 비즈니스맨이 적정 기술을 만드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적정 기술과 연계해서 같이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성에 적정 기술 센터를 지금 건축 중이죠. 예, 지금 저희가 국내에 네. 경남 산청의 대한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선 유일하게 적정 기술을 활발하게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근데 그쪽은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시지만 조금 수도권에서 접근하기는 좀 멀고요. 그래서 중앙 정도 되는 지역 안성에다가 네.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국내 적정기술센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의 일부 기술들을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NGO에서 이러한 적정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원하시면 가서 체험하실 수 있도록 체험장 같은 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적정 기술을 이용해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해온 우리나라의 과학자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